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양수의 톡톡톡 특별 초대석으로 최근에 범시민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신 한국민주화운동의 산 역사이신 장기표 선생님을 모시고요. 일부러 탄핵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내일은 2부로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황 소장을 만나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나는 기쁩니다. 예, 저 선생님 출마하신다 이야기를 듣고 보강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모셔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먼저 탄핵에 대해서 오늘 탄핵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 선생님? 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국민을 너무나 실망시켜 말하자면 이 무능하고 부패한 한국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탄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보느냐 하면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말하자면 광화문 집회 아니습니까? 이른바 촛불 집회에서 이게 나라냐 그랬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분 사태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나라냐 하는 이런 현상이 말하자면 이런 오늘의 이 암담한 현실이 초래된 데는 박근혜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고 역대 정권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했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탄핵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의 위반 특히 이 권력을 이용한 이권 개입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국 정치 기존 정치 전반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따라서 이 국민의 요구는 뭐 박근혜 대통령 아닌 사람으로 다른 사람 하나 뽑아면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까지 말하자면 한국 정치를 이처럼 말하자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게 만든 이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대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일부 뭐 야권 세력은 탄핵이 전리품이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이후에 정권을 거의 이제 가만히 이제 누워 있으니까 감이 입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탄핵 사태 이후에 2달 만에 대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가 혹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거의 정권 다 잡은 듯이 하는데 그런 어떤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이 한간에는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대세론 아닙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문재인 씨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지금 완전히 지금 선도 인맥, 이미 지금 권력 다 잡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 자리를 지금 뭐 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도 말이죠. 며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천명한 일이 있느냐 하면 다음 정권에 넘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사드에 대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할 말을 해야 되지 다음 정권에 넘기라는 말은 뭐냐면 다음에는 내가 집권할 거니까 나한테 넘기래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방자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미 전리품처럼 다 자기한테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이유로 내 착각을 증명해 드렸는데 하나는 현재 지금 여론조사 말하면 이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할 만한 여론조사 30% 초반대 30% 초반 중반까지 나오는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허구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반박근혜만 있었거든요. 반박근혜의 대척점이 뭐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짜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될 것인지를 가리는 여론조사가 되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태 때문에 반박근혜 때문에 자연히 그냥 야당의 문재인이 부각됐는데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을 졌으니까 책임을 물었으니까 이제는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는 반박근혜는 끝났거든. 끝났죠. 이제는 진짜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따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며칠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조목조목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무슨 말이냐?
즉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데 대한 그 이 국민적인 공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가지고는 안 되는,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예. 다른 하나는요, 지금 이 세계적인 이 풍조가 말입니다. 정치 아웃사이드가 대통령 되는 풍조입니다. 예, 기득권 정치의 몰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그럼요. 있네요. 그 무슨 말이냐? 즉 기득권 정치 세력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 잘못된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국민적인 각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아니하지만 예. 말하자면 문재인 대세로는 불과 며칠 후면 완전히 그냥 평지로 가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라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당 새누리당이나 이 기존에 지금 박 대통령의 그 탄핵을 기각하자고 했던 보수 세력들, 이 보수 세력들의 책임도 없지 않을 건데 지금 한국의 보수가 이대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가도 그건 사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죠. 예. 있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권력 내부에서 견제하지 못한 말하자면 우선은 청와대 비서실, 그다음에 내각, 그다음에 새누리당한테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른정당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사람들도 최순실 게이트 터질 때까지는 같이 다 그 같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 안에 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뭐 대표 시절이나 이런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예. 또 총괄 본부장 등등. 그래서 이 책임이 또 야당한테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 그건 내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정말로 자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새 출발할 각오를 해야 되지. 자기들 뭐 그동안에 기반 좀 조직적인 기반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또 뭐 해보겠다고 한다면 진짜 국민으로부터 진짜 버림받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왕 이 말씀이 난 김에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돼야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뭐 오늘 뭐 사람이 또 2사람이나 죽었더라고요. 예, 한 명도 중태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또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안 갑니까?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렇게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고 오히려 이대로 지금 말이지 빨리 이렇게 이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아무 준비 없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 좋은 대통령을 뽑기가 어려우니 좀 더 시간을 벌어가면서 하자는 뜻으로 탄핵을 반대한 점이 있다고 보고, 특히 이 가운데는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이대로 가면 대통령 안 되겠나, 이거를 막아야 된다 해서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극단적인 거부감이 그리로 나가게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탄핵은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역사 발전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잘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난 오늘 정말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읽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기본이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전문가들이 쫙 헌법에 기초해서 해석해 놓은 거를 우리는 진짜 검과 옥조로 삼아서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사회생활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탄핵 반대한 분들은 내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그분들이 또 본래 또 법을 또 강조한 분들 아닙니까? 또 이 보수 세력이라는 것이 본래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치주의의 최고의 정점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으면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그 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말하자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탄핵의 사유를 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국정농단과 사적 이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진실 은폐에 대통령이 가세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어떤 이 언론이나 그리고 이런 어떤 법조기관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어서 예. 헌법과 법률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걸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정리를 참 잘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약간 반복되지만 예, 예. 앞에 부분은 그 오늘 왜 이제 크게 두 부분이잖아요. 뭐 언론 탄압이냐 뭐냐 이 부분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안 된다. 예, 그렇죠. 뭐 언론사 사장 해임이나 공무원 해임이나 세월호 예. 그건 잘못됐지만 예. 직접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예. 밝혀진 바는 없다. 예. 이랬고 뒷부분에 이제 말하자면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예. 이 문제는 이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을 앞세워서 이권 개입하는 걸 사실은 방조한 거다. 예. 이게 아닙니까? 근데 이에 못지않게 오늘 헌법재판소가 참 이 점을 우리는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 구체적인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 못지않게 이것을요 은폐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말하자면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는 그 신문에 보도하는 데 대해서는 찌라시다.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아무도 그것을 더 이상 캐낼 수 없도록 하고 또 그 인력 관리를 또 주변 사람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또 중요한 거는요. 검사가 누굽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특별검사도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설사 거기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기본입니다. 이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요. 이 헌법재판소가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은 아주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참 불행하게 된 말하자면 파면당한 대통령을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라 자꾸만 이런 대통령을 너무 옹호하면 안 된다. 옹호하면 자기네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될 부분은 지금 이번 탄핵에 주도를 했건 촛불 시위의 상당한 중심 세력으로 사실상 거리에서 대중 동원을 하거나 대중을 몰아가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한 문재인 후보, 안희정, 이재명 등도 있고 다른 야당의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초기에는 가세했다가 뒤에 빠졌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경유착과 부패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패에서는 한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삼성이라는 한국 최대의 자본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최순실을 앞세워서 일종의 포획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공격하는 그 사람들도 집권했을 때 2007년에 그 사실은 노무현 공화국이 삼성공화국이었다. 그래서 취임사부터 주요 장관이나 공직 임명, 주요 정책, 심지어 고위공무원 교육까지도 삼성이 담당을 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라든지 영리병원까지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다 아는 거 아니까 행복시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라는 한마디로 정경유착의 장본인격인 전직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일이 반복 안 될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탄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네, 그러면 부패했다고 쫓아냈는데 자신들도 한때는 부패한 정권에서 2인자, 3인자를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정권이었다 규정을 하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방금요. 이 노무현 정권 아니습니까? 이 노무현 정권이 굉장히 부패한 정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이 대부분이 다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이전에도 이광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그 삼성의 이인자 이학수씨 부산 상고 이래가지고 다 거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요 삼성을 굉장히 진대재 정통부 장관 정통부 장관 시켰죠. 또 삼성하고 아주 가까운 또 홍석현 씨 또 주미대사 시켰죠. 또 방금 말한 대로 삼성 연구소에서 나온 거를 맞으면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을 정도.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노무현 정권의 부패와 관련해서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지 가족의 부정부패로 자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하면 이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를 관리하는 책임이
청와대 안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그 민정수석 비서관은 누가 했느냐? 문재인 씨가 했습니다. 민정수석을 2번 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을 1번 했고 비서실장을 1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면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하면 자기 가까운 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씨는. 근데 이분이 이 최순실 게이트도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 국헌문란 등등 있지만 핵심은 뭐냐?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최대 교훈이 뭐냐? 다음에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대통령 친인척이 부정부패에 개입하는 거는 진짜 막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예? 그런 점에서 이게 문재인 씨는 그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을 다시 또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이분의 이 엄청난 이 국정문란 또 이 국정마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얻는 교훈과 또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도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유념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도 지금 안희정 씨거든요. 예. 그때 이 대선 비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실형을 받아서 예. 옥고를 치른 사람입니다. 예. 뭐 대선 비자금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합쳐진 형태였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를 하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의 뭐 지금 문재인이 되겠지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을 받아서 이제 집으로 갔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올 어떤 세상이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촛불의 의미를 갖다가 마치 촛불 혁명이라고 굉장히 과도하게 부여를 하는데요. 이것이 시민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선영 봤을 때 이 촛불의 의미가 누구 지금 부패한 사람을 쫓아내고 과거에 부패한데 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이거는 이 촛불의 혁명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요 박근혜 정권만 아니고 지난날 이미 검증된 사람들 아닙니까? 뭐로 검증됐습니까? 부패 정권으로 검증된 사람입니다. 재벌 옹호 정권으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만약에 다시 갖다 바꿔 놓는다면 이거는 진짜 정말 웃기는 일이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자, 제가 그 트럼프가 된다고 트럼프 1%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된다고 했고요. 지금 유럽에 휩쓰는 한 4, 5년 전부터 이 유럽을 휩쓰는 이런 어떤 일종의 거구라든지 파퓰리즘이라든지 반기성 기득권에 대한 열풍이 이거는 장기 경제 불황에 따른 일종의 시대적 사조다. 그래서 기득권 정치가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한국의 촛불도 어쩌면 그거하고 비슷한데요.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외국의 어떤 촛불들은 좌우의 기득권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민당이니 사민당이 다 무너지고 있어, 오래된. 뭐 그런데 사회당도 무너지고. 그런데 한국에는 유독 이 촛불이 왜 이 정당들,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 정당들과 관여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역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한국적인 상황? 나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못해서 저거를 반대하고 또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말하자면 박근혜냐 반박이냐 친박이냐 반박이냐 그래서 반박이 하도 설치니까 또 이 친박이 나섰지만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박근혜가 이제 끝나붙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없어지면서 또 이쪽에서도 반문재인만 하가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친박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이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말하자면 60을 훨씬 이전에 가까운 시일 안에 나도 한국에서도 진짜 촛불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계획이거든요. 근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말로만 계획이 아니라 그동안에 책임이 있는 기존 정당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야만이 이게 근본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곧바로 대선이 60일 뒤에 시작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또 오늘도 보면 뭐 반박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오늘 저녁에는 축하한다고 친박 집회를 한다 이러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대선이 시작되면 이런 정치 성향을 한쪽에 가지고 있는 집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중단된 채 선거법에 대한 엄정한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이걸 관리해야 될 대응이 지금 선거에 출마하느냐 안 하냐가 이 보수 정당에는 이슈가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선거 관리가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고 또 60일 만에 지금 걷잡을 수 없게 사실상 이 당내 경선이나 본선을 갖다가 졸속적으로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토론이라든지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가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저는 그래서요, 그 점과 관련해서요, 또 시간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관리할 능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 쓸데없이 출마하는 임원이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임무로 대통령 선거를 아주 공정하게 또 엄정하게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마라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도 어쨌든지 현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로서 그 마음을 확실히 다잡아야 되지, 무슨 또 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계산한다고 해서 엉뚱 생각하면 욕밖에 더 얻어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 문재인은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 문재인이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문재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정권의 왕실세입니다. 책임이죠. 그 다음에 또 가족의 부정부패로 자살을 한 데 대한 아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특히 문재인은 말하자면 문재인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 있을 때 난 한 10분쯤 졌는 줄, 제 보궐선거에서 10분쯤 졌는 줄 알았더니 전원책 씨 만나서 들어봤더니 13분을 졌답니다. 13전 13패 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냥 26대 0으로 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고도 책임을 안 진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무능, 오만도 문제가 있지만 책임을 안 지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재인 씨는요,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문건에 이런 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이 딱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안 돼야 되는데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책임 안 지는 사람이요. 근데 왜 문재인 씨가 부동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느냐? 이거는 뭘 증명하느냐 하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대한 걸 장 선생님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20, 30대나 40대 초반까지는 패권이 왜 나쁘냐라는 부분을 네가 힘이 안 돼서 패권을 못 가지는 거지, 힘이 돼서 당을 장악해서 내가 후보가 되는 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친노 패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내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패권은요, 독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독재. 독재가도 뭐냐? 패권입니다. 패권. 그걸 독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만약에 이제 문재인 씨가 정권을 잡으면요, 그건 패권이라고 하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왜 이게 나쁘냐 하면, 주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쁘냐 하면, 아주 잘못된 데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갈 때, 이게 독재예요. 패권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전 13패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26대 0으로 졌어. 그러다가 또 이걸 또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안철수 의원이 문 대표 사퇴하시오. 안 그러면 내가 탈당합니다. 이렇게. 안철수는 한 번 졌다고 넉 달 만에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은 야권이 분열됐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한구 씨를 앞세워서 진짜 새누리당을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새누리당이 200석을 차지할 뻔했어. 즉 그 정도로 문재인 씨는 당대표로서 잘못했단 말이야. 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후보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패권주의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우리 황 소장이 젊은이들 말씀했는데, 말하면 문재인 씨에 대해서 그래도 뭐 패권도 뭐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됐으니까 능력이 있어서 잘 합니까?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요, 지난날에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나게 실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가격을요, 폭등을 시켰죠. 130%가 아니고 300%로 올렸습니다. 300%로. 분당이나 이런 데는 300% 올랐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럼 극명하게 대립되는, 그럼 대학 등록금 하는 거 아니습니까? 이 대학 등록금도 거의 배로 올랐던 때가 바로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여러 가지 노무현 정권 때,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우회전했다. 예. 겉으로는 무슨 뭐 서민적이다, 뭐 비주류적이다, 뭐 하면서도 전부 다 말하자면 기득권층을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대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아니, 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얼마 전에 여기 말하자면 이른바 제3지대로 운이되는 중요한 몇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탄핵은 어쨌든지 설사 반대자가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탄핵은 인용될 거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는데 이때 지금 뭐 언제 당 만들어가지고 뭐 후보 경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날 샌다. 그것도 대통령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으려 그러면 지 안 될만 싶은 사람은 참여 안 할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 내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 하나는 뭐냐면 공동정권을 목표로 하자. 지금은 이 공동정권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결집하자. 그래서 해야 되지. 완벽한 그림 다 그려놔 놓고 합의되면 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 다 지나버립니다. 시간 다 지나버립니다. 난 이래서 곧 이제 오늘 이제 사실상 이게 상황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탄핵이 되리라고 본 사람도 100% 확신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누가 99.9는 몰라도 100%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났으니까 내일 모레부터 뭐 오늘 저녁 때부터라도 말하자면 진영을 갖추는 말하자면 반문 그 진영을 결집하는 정비하는 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 탄핵과 관련해서 장익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대선 후보로서 출마한 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